안녕하세요. 자유투브더 자연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임동섭 대표님 모시고 한번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임동섭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다가구 원룸 건물을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약간 이제 물건을 분석하는 요령에 대한 내용과 특히나 요즘 가장 큰 사회적 이슈 중 하나인 그 전세 사기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 한번 드려보면서 같이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라 그러면은 진짜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굉장히 또 불안한 마음으로. 그렇죠. 이제 그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맘먹고 한다라고 하면은 변호사도 속는다라고 하는 게 전세 사기거든요. 그래서 그 유형들과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나 전셋집 같은 거 구할 때 어떤 거를 좀 조심해서 구하셔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이 물건을 통해서 같이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이제 경매를 통해 가지고 물건을 사는 투자의 기회를 포착하는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언제 또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 뭐 집을 구할 때도 이런 것들을 참고해 가지고 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2024경 107996번 사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악구 봉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다가구 원룸. 토지 면적은 55평, 건물 면적은 124평 정도 되는 물건이 최초의 간전평가 금액이 20억 조금 안 되게 나왔다가 두 번 유찰돼서 지금 네. 현재 12억 7,400만 원가에 떨어져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20억짜리 물건이 뭐 두 번 유찰되다 보니까 거의 뭐 12억 7천만 원. 가격적으로 봐도 지금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 보여요. 여기 이제 이따 보시겠지만 지하철역에서 뭐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고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또 룸도 굉장히 많은 건물이라서 뭐 수익률도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가격적인 메리트가 보입니다. 사실 이 다가구 원룸 같은 것들은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가장 선호할 수가 있는 그런 물건의 형태가 아닌가. 원룸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을 좀 보시면서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그런 분들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게 다가구 원룸입니다. 서울의 다가구 원룸 같은 게 경매에 나오면은 그만큼 인기가 많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해당 물건은 두 번 유찰이 됐네요. 그 이유를 뒤에 가서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의 건물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 외관 한번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건물 외관을 보게 됐을 때는 상태가 대부분 양호해 보이는 그런 다가구 원룸 건물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옆에 뭐 대리석도 좀 붙은 것 같고 좀 깔끔해 보이네요. 건물 외관 자체는. 그렇죠. 약간 네. 언더백기에 지은 집이다 하는 거 말고는 네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외관은 양호해 보이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관악구 본천동이라고 하는 동네 자체가 그 아마 가보신 분들 아실 텐데 언덕이 많아요. 언덕이 많기 때문에 언덕 꼭대기 있는 집 같은 경우는 또 원룸세나 전세 같은 게 좀 나가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그 경사 꼭대기에 있다라기보다도 그 시작이 되는 그 초입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언덕이 많은 동네 한번 가보면은 특히 여름, 그렇죠. 여름에 걸어 올라가다 보면은 덥고 비 오고 이러면은 정말 여기서 빨리 떠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그렇죠. 좀 들기도 하고, 뭐 겨울에 또 눈이 많이 내렸을 때 그렇죠. 그럴 때도 또 다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선호도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오르막길이 시작되는 바로 초입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선호도 면에서는 뒤쪽에 있는 다른 원룸들에 비해서는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해당 물건에 대해서 건물 정보를 조금 더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보니까 지하층이 2층까지 되어 있다. 아까 전에 보니까 지하 1층 정도 되어 있었던 그런 구조로 보이시는데 지하 2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이렇게 언덕배기 위에다가 집을 지었을 때 하나의 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지금 현재 보셨을 때 지하 1층 같은 경우도 지금 원룸이 6개가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시잖아요. 지하 1층으로 되어 있지만 막상 천장에 가보시면 거기가 1층 부분이거든요. 일단 뭐 설계 도면상으로는 지하라고 해도 경사가 져 있는 데는 그냥 노출된 면도 지하로 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하층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하고 층수 산입에서 빠지게 되다 보니까 지하층에다가 주거용 시설을 넣을 수가 있다는 거는 언덕에다 집을 지었을 때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하 1층부터 시작을 해갖고 원룸 개수가 있는데 일단은 현장에 가보니까 1층이죠. 1층 같은 경우도 원룸 개수가 몇 개냐면은 6개. 이 건물 같은 건 조금 문제가 많은 물건인데 원래 지하 2층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거든요. 두 면을 갖다 이제 해서 이제 건물을 갖다 지어놓은 건데 그 한 면을 갖다가 이 원룸으로 개조를 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이 건물주가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많이 이렇게 뽑아내려고 하는지가 눈에 보이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여기 한 층에 한 6개 호실이면 굉장히 많은 많은, 축이죠. 그렇죠. 이 건물 자체. 근데 지하 1층, 1층, 2층에서 3개 층에다가 지하도 주차장을 하나 막아가지고 그렇죠. 원룸으로 쓰고 있다. 물론 이제 주변에 수요가 많으니까 이렇게 이제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그렇죠. 건물주가 어떻게든 보증금을 많이 뽑아내려고 많이 그렇죠. 노력을 했구나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네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호수가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있는데 1층 같은 경우 지금 보니까 6개. 건조매 대장상 1층이지만 네. 현장 가면 2층입니다. 2층 같은 경우도 6개. 3층 같은 경우도 보니까 6개. 엄청 많네요. 그렇죠? 일단 여기만 봐도 지금 19개 19개. 예, 방이 있는 거죠, 원룸이.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올라가 보니까 4층 같은 경우도 6개. 그 다음에 지금 얼마나 뽑아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옥탑까지 지금 옥탑까지 불법으로 지금 만들어서 지어가지고 이렇게 4층이 5개면 이제 24개에서 그렇죠. 25개. 이 건물 하나에 지금 25개 방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총 합계는 이제 26개가 될 겁니다. 26개인가요? 그러니까 네. 층마다 6개, 그렇죠. 24개에다가 그렇죠. 네, 제가 여기 5개로 봤는데. 옥탑 이러다 보니까 네. 야, 26개. 이 사실 보면은 대지 면적이 50평짜리 그렇죠. 건물에 26개. 26개가 들어가기는 정말 쉽지 않은데 수밖에 최대로 없는. 그냥 뽑아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 네. 물건입니다. 이런 거 사실 계약하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갖다 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원룸에 딱 갔을 때 방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의심부터 좀 할 필요는 있어요, 사실. 그렇죠. 이제 너무 개수가 많다라고 하면은 그런 건물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건물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사셔야 네네. 됩니다. 일단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다가구 원룸 건물로서 입지는 어떤가 같이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게 된다고 하면요. 지하철 2호선 본천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이 안 걸릴 것처럼 보이는 위치에 있는 물건이죠. 그렇죠. 지금 도보로 이렇게 간다면 한 200m, 300m 내외 정도, 맞습니다. 네, 그 정도 나올 것 같네요. 딱 지도상으로. 정확히 한 200m 정도 네. 가까이 되는 그런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관악구 본천동이라고 하면은 원룸에 대한 임대 수요가 굉장히 많은 동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지하철 2호선을 끼고 있는 라인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렇죠. 네. 강남 같은 경우는 월세나 전세가 비싸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방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밀려나서 관악구 쪽이나 이 원룸을 많이 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강남보다 원룸에 대한 전월세 수요가 더 많은 데가 관악구다. 강남 수요도 있지만 또 구로 쪽으로 가면 구로 디지털 단지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굉장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본천역 2호선 본천역에서 도보 3, 4분 정도 거리에 놀라운 건 바로 뭐냐면은 방개수가 26개란 말입니다. 네, 그렇죠. 26개가 만약에 풀로 다 그렇죠. 찼다고 치면은 40만 원만 해도 한 달에 뭐 1,000만 원 이상은 그렇죠. 월세 수익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긴 하네요. 그렇죠. 12억대 물건인데 한 달에 월세가 1,000만 원 가까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유찰이 될 이유가 없는 물건이거든요. 해당 물건이 유찰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제 건축물 대장 저번에도 봤었는데 저번에는 평택에 있는 상가 건물을 봤잖아요. 그렇죠.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그렇지만 2층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 걸로 추정되는 그런 그렇죠. 물건이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우셨던 평택동 물건 같은 경우는 아직 일반 건축물로 등재가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지자체 단서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건축물 대장 떼자마자 저렇게 오른쪽 상단에 노란색으로 그렇죠. 티가 나죠. 일반 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납니다. 저런 건축물 여러분들 사실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한 스텝을 더 나아가 본다라고 하면은 일반 건축물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 물건을 포기할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 일반 사항에 걸려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된다. 만약 그게 내가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라고 하면은 투자를 해도 되겠지만 해결 안 되는 사이즈라고 하면은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제 충분히 그거를 우리가 해결하고 나서도 가치가 있다 그러면 투자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거 해결하려다가 또 돈을 더 많이 쓰는 경우가 생길 그렇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고려를 해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해당 문건에 대해서 위반 사항이 지금 현재 뭐가 걸려 있는 건가 한번 같이 검토해 보면은 자 일단 첫 번째로 걸려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옥상에다가 한 8제곱미터 정도 패널로 이제 설치해 놓은 부분이 불법이다. 소위 말하는 옥탑방. 근데 옥탑방이 불법인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옥탑방을 철거해라 이런 이야기도 많은데 그렇죠. 지금 여기도 지금 옥탑방이 위반 건축물로 걸려가지고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원래는 계단실만 있어야 되는 그 옥탑에다가 지금 원룸을 갖다 하나 더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철거를 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위반 건축물을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거는 큰 문제는 네, 아니다. 그냥 철거 비용만 좀 들이면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고 하나 더 걸려 있는 거 보니까 옥내 주차장 한 면을 갖다가 지금 주거용으로 지금 변경해서 쓰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주차장이 2면이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 한 면만 사용하고 한 면은
안쪽으로 해서 주거용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부분이 지금 불법이다 나와 있는 거네요. 네. 사진상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여기 현관문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전세를 구하시는 것 정도면은 가격이 많이 쌌었나 봐요. 굉장히 주거 환경은 열악하지 않습니까? 주차장이면은 창문은 당연히 없는 거고 그렇죠. 진짜 잠만 자는? 그런데 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또 차가 들어오면 또 매연도 마셔야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환기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렇게 원룸을 만들어서 임대를 주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주차장까지 변경해서 하시는 분은 처음 봤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적으로 미미합니다. 이것도 그냥 철거해버리면 되거든요. 2개 호수를 철거한다라고 하더라도 24개 호수가 남기 때문에 24개 호수를 임대를 놓는다라고 하면은 수입이 꽤나 크게 남을 수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일단 2개 상황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지금 현재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저 2개에 대한 부분만 걸려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더 큰 문제가 있다더라.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이 부분입니다. 저 이 부분이 보통은 이 지붕이 없이 테라스로 그냥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테라스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갖다가 지붕을 덮은 걸로 보이죠. 무단으로 증축을 해갖고 원룸 개수로 더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이시는데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아까 전에 4층 같은 경우에 원룸 6개 호수로 되어 있었잖아요. 6개 호수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적으로는 2개 호수만 합법이고 나머지 4개 호수는 불법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지붕이 없이 테라스 부분인데 이 테라스를 다 막아가지고 거기다 칸막이까지 치고 그렇죠. 지금 또 임대를 해주고 있었다. 엄청난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뽑아냈죠.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들에 대한 걸 다 철거를 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남을 수가 있는 호수 같은 경우는 한 20개 호수밖에 안 남을 수가 있는 그런 단점이 있는 물건이라는 거죠.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돼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철거를 안 하면 이행 강제금이 계속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낙찰 받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저거를 다 철거를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철거를 하게 되면은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낙찰되고 난 다음에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명도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나가고 나서 철거를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6개 호수를 철거한다라고 하더라도 20개 객실이 남잖아요. 20개에 40만 원 월세를 준다고 친다면은 뭐 그래도 20개에 40만 원이면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따졌을 때 한 800만 원 정도는 그렇죠. 월 수익이 나오니까 충분히 뭐 12억, 13억짜리 건물에서 월 800이면은 1년에 1억 가까이 수익이 나는 건데 충분히 또 메리트가 있는 또 그런 건물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6개를 차라리 뭐 철거를 해서라도 수입을 볼 수가 있겠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는 건물이에요. 이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한번 봐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가구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중주택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중주택. 네, 다중주택.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원룸 같은 경우는 다가구 주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다중주택이 나와 있거든요. 과연 다가구 주택과 다중주택의 차이점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굉장히 좀 생소한 개념이죠. 다중주택.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뭐 다가구 주택은 많이 들어봤어도 그렇죠. 일단은 다중주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를 하시면은 기숙사 건물 같은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과 다중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객실이 있고 안에 욕실도 있는 건 다 똑같은데 뭐가 없냐면은 취사 시설이 없다라는 거죠. 기숙사나 고시원 이런 데는 취사 시설을 법적으로 그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가보면 이제 싱크대가 다 없다라는 거죠. 도면상으로 일단은 뭐 잠만 자는 곳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옛날에 이 물건을 갖다가 원룸 중개를 하려고 홍보를 했던 자료를 한번 봐보니까 싱크대가 있는 걸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아마 안에 가보면 또 불법으로 다 네. 넣어놨을 거예요. 그러면 네. 이게 나중에 진짜 큰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건물 전체가 위반 건축물로 걸려버리면은 뭐 지하랑 옥탑 뜯어내는 문제가 아니라 방 전체를 다 뜯어내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건물이네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12억까지 가격이 떨어진 게 이해가 좀 가는. 근데 사실 이 물건에서 가장 좀 안타까운 상황은 바로 뭐냐면은 이 물건에 지금 현재 임차인들이 굉장히 여러 명이 들어와 있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여러분들과 좀 말씀 나눠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권리 분석을 먼저 한번 해보고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해당 등기부등본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는 요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사건입니다. 2011년 6월 10일 근저당권이다 보니까 저 권리보다 먼저 들어온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대항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근저당권보다 전입신고가 늦게 들어온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다 대항력이 없겠죠. 해당 물건 같은 경우 호수가 많다 보니까 임차인들 숫자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제 미리 자료를 좀 봤는데 굉장히 좀 안타까운 건물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건물주가 진짜 뭐 악덕이라서 어떻게든 돈을 많이 뽑아내려고 위반 건축물로 했다. 뭐 거기까지는 좋은데 또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좀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좀 쌌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위반 건축물이고 좀
불법적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좀 열악하겠죠. 다른 원래 갖춰진 것보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 입장에서는 지하철역하고 가까운데 좀 싼 데를 또 선호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상 들어갔는데 근데 막상 들어갔더니 또 이런 불상사가 있었다. 뭐 이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 굉장히 저도 이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임차인들 숫자가 얼마나 있는가 한번 그 임차인에 대한 내용을 한번 봐보니까 와, 임차인이 굉장히 많아요. 임차인이 굉장히 많은 사건인데 이 친구들이 또 하나같이 다 뭐로 들어왔냐면은 다 전세로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월세로 들어왔으면은 그냥 보증금 1,000에 한 3, 40 정도를 했을 건데 의도적으로 지금 건물주가 그냥 전세만 받겠다. 일단 지금 현재로 봤을 때만 하더라도 임차인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그렇죠. 사람들도 지금 전부 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그리고 또 세 이 번째 친구들도 페이지. 전부 네. 다 임차인. 그래서 임차인들에 대한 숫자를 보면 총 임차인들에 대한 숫자는 26명. 객실에 대한 숫자대로 들어와 있는데 그 임차 보증금의 합계가요. 얼마로 되어 있냐면은 18억 6,200만 원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 진짜 이게 불법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방을 만들어서 총 26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방들이 또 다 찼어요. 왜냐면은 또 주변 시세보다 좀 싸니까. 거기다 월세도 아니고 전세야.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돈 모으기 위해서는 그래도 전세를 선호하는데 시세보다 싼 전세 물건. 그래서 이제 들어왔더니 근데 경매에 넘어가서 전부 다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에 직면했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떨어진 가격이 12억대까지 떨어져 있는데 임차 보증금 합계가 18억 6천. 얼마에 낮춰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임차인들도 다수 생기겠죠. 사실 이 건물을 경매당한 임대인 같은 경우는 손해가 하나도 없어요. 손해가 하나도 없다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근저당권 대출받아서 채권 최고액이 4억 2천이면 원금이 한 3억 5천 정도 될 거거든요. 네네. 3억 5천 받고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18억 6,200 받았으니까 지금 벌써 얼마를 챙겼냐면은 벌써 20억 이상 챙긴 거죠, 그렇죠. 건물주는. 20억 이상 챙긴 거죠. 네. 지금 뭐 20억도 가치가 안 나가는 물건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뽑아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확실한 건 아니겠지만. 네, 뭐 어쨌든 지금 이 건물에서 최소한 20억 이상은 뽑아냈다, 건물주 입장에. 그렇죠. 막상 이제 이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경매 낙찰된 금액으로 이제 배당금 나눠보면은 임차인 중에 한 5명은 한 푼도 못 받더라고. 지금 막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는 임차인들이 한 5명 정도 돼 보이고 거의 한 10명 정도가 임차 보증금의 절반을 회수 못하는 그런 임차인이 되는 굉장히 딱한 사건이 되는 물건이겠습니다. 경매가 얼마에 낙찰되는지를 좀 살펴봐야겠지만 낙찰가가 더 떨어지면 결국엔 또 임대 보증금을 하나도 못 받는 임차인들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여기 들어와 있는 임차인들 거의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일 텐데 보증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전세자금 대출 받았던가 아니면 그렇죠. 부모님한테 빌렸다던가 했을 텐데 그 돈을 갖다가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을 때 처음 이제 사회생활에 나왔을 때 겪는 그 상실감이 엄청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제 이제 딱한 물건이죠. 해당 그 등기부등본 상을 보니까 이게 전형적인 전세 사기 수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중간에 근저당권 설정되고 임차인들에 대한 전세 보증금 어느 정도 챙긴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이 됐단 말입니다.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제가 그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저 소유권 이전을 받으신 분이 굉장히 고령의 남성분이 이제 소유권 이전을 받았더라고요. 거의 저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저분은 이제 바지 사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보통 이제 전세 사기 수법을 치는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전세금을 많이 뽑아내고 명의만 빌리는 거예요. 그렇죠. 명의만 빌릴 때 한 500에서 1000이면 명의를 빌려올 수가 있거든요. 뭐 노숙자들 상대나 신용 불량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500만 원, 1000만 원 주면서 명의를 빌려오는 겁니다. 명의를 빌려와서 그 소유권 넘겨버리고 그 전세보증금은 본인들이 수취해서 가져가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나중에 이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돌려받아야 되는가? 낙찰자한테 와서는 못 돌려받아요. 낙찰자한테 와서 못 돌려받기 때문에 이 경매 당한 소유자한테 가서 내가 못 받은 전세보증을 돌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돈이 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바지 사장일 텐데. 네, 일단 뭐 파산 선고까지 받은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뭐 나는 돈 없다라고 이제 해버리면은 답이 없죠. 사실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렇죠. 보통 다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요. 일단 이게 이제 그런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거는 정확하진 않지만 정황상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으로 전세 계약 같은 거 체결하실 때 제가 꼭 당부드리고자 하는 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 임차 같은 거 들어가실 때 반드시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렇죠. 그렇죠. 그 금액은 얼마인지. 거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나보다 그 집에 먼저 들어가 있는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 합계
그걸 꼭 알고 들어가셔야 돼.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더 늦게 들어갔을 때 일단 결국은 순위가 내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집주인이 어떻게 해가지고 경매로 넘어갔을 때 결국 내 순위가 뒤라는 거는 내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 근저당권 설정 금액, 앞에 선순위 보증금의 합계, 그다음에 사실 이 건물에 대한 시세까지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건물에 들어갈 때는 일단 뭐 등기부 등본 떼보면은 그래도 근저당이 언제 잡혀있고 얼마가 잡혀있는지는 알 수 있으니까 그 그렇죠. 정도라도 일단 확인해야 되는데 근데 또 보면은 다가구 건물이나 이런 것들도 올릴 때 대출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올리고 나서 근저당을 말소를 안 시키고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 세입자들을 받고 그리고 나서 또 경매에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참 안타까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물건이지 않는가. 여러분들 이런 물건 같은 경우를 보시면서 내가 임차 구할 때도 조심해야 되겠다는 거 한번 느껴보시고 경매로 낙찰 받으시는 분들도 이런 물건은 하자가 많다라는 걸 생각해서 이 차를 참가하셔야지 덜컥 막 높은 가격에 낙찰 받아버리면은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그런 물건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봉천동에 있는 전세 사기 추정 물건이 경매에 나왔는데 안타까운 사연들이 좀 많이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이 당사자들을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대충 이제 느낌으로 오잖아요. 여기 살고 있는 세입자분들 전부 다 이제 어떻게든 그 사회초년생으로서 아둥바둥하면서 살고 있는데 또 그런 사람들을 잘 모르니까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사회초년생일수록 또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잘 모른다고 이제 또 사기를 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제 건물은 또 해결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도 부동산에 대한 공부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이런 내용들을 모른다면은 또 그냥 어디 가가지고 이런 물건을 내가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아 이런 사례도 있구나라고 그걸 알고 있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 그때 당시에 그 강의를 봤는데 세입자가 많고 방이 이렇게 많고 싸면은 일단 의심부터 한번 해봐야 돼.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제 그렇게 한 번 더 생각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전세 사기를 또 방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굉장히 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봐주시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진지하게 또 보면서도 이 안타까운 현실을 또 통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물건에 대한 경매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그 좋은 정보 알려주신 임동섭 대표님께 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